오늘 졸지 이렇게 따라고 맞춰봤는데요. 이 노래는 마침 오늘 공부할 곡이기도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제시대 때 이 이흥열 음악가, 이 작곡가가 원산이 고향이었어요. 원산. 우리 권현덕 어르신하고 고향이 똑같아요. 원산. 기가 막힌 그 해변가가 명사천리. 뭐 남한의 해변가는 뭐 별것도 아니래요. 그 아름다움에 비하면.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원산에 늘 산책하다가 이 발고개가 이제 악상이 떠올라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는데, 이 곡을 보면은 사랑하는 님이 없다는 그런 아쉬움을, 애달픈 사연을 노래한 것 같지만, 실제 그 작곡가의 마음은 잃어버린 조국, 일본한테 빼앗긴 조국을 사랑하는 님이라고 이렇게 상징을 해가지고 그 조국에 대한, 민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이 노래에만 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비단 한국의 가곡이라는 장르에 넣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정치사회 현실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비판하는 사회 참여 노래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이게 서로 여러 가지 기능과 의미가 연결되어 있어요. 노래마다. 이 노래는 사회 참여 노래이기도 하고, 이제 한국 가곡 중에 아주 훌륭한 곡이기도 하죠. 뭐 수백 번을 불러도 너무너무 마음을 애절하게 하는 감동적인 노래예요. 그 조국을 생각하면은 뭐 눈물이 막 북받칠 수가 있어요. 몇십 년 전이지만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늘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치 상황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더 우리 나라 민족을 지키는 애족 이거의 마음을 많이 다져야 될 것 같아요. 바위곡에.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테마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한번 카톡에 제안을 했는데, 다음번 음악회 때는 외워가지고 합창으로 한 서너 곡을 해보면 좋겠다. 그동안 12번 강좌 중에서 정말 전부 다 하나도 빼놓을 수 없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다시 하고 싶은 노래를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동요 중에 이제 나뭇잎배를 생각한 거예요. 나뭇잎배. 그래서 이제 다음번 그 연주회를 준비하는 리허설을 겸해가지고 나뭇잎배를 외워서 한번 해보면 좋아요. 이 노래는 정말 꼭 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배는 같이 한번 외우셨으면, 또 아직 못 외우셨으면 앞으로 보시면서 해봅시다. 네.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배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푸른 달과 둥질 떠가는 연못에서 살살 떠다니겠지. 연못에 가 띄워놓은 나뭇잎배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살랑살랑 바람에 소
시간 연주 때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닥불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독창으로 하는 것보다 한 음을 낮춰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높은 음을 화음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멜로디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제가 화음을 넣어서 2부 합창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음역대가 맞으실지 이제 모르겠는데 한번 이 음에 맞춰가지고 한번 모닥불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모닥불은 가사를 외우시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닫아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닫아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브라비, 충분히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그 헤세의 시로 만든 노래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을 여러분이 멜로디로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들은 높은 음으로 이렇게 해서 2부 합창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2부 합창. 짝사랑을 노래한 헤세의 시잖아요. 짝사랑. 네. 이 짝사랑에 관계되는 멘트, 제가 꼭 하고 싶은 그 멘트가 있는데 그건 아껴뒀다가 다음번 연주회 때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이 짝사랑에 무슨 멘트가 나올까 궁금하시죠? 일주일 기다리셔야 돼요. 오케이. 자, 아름다운 사람도 기대가 됩니다. 장난감을 받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얼싸고 기어이 부셔버리는 내일이면 벌써 그를 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말처럼
당신은 내가 드린 내 마음을 고운 장난감처럼 조그만 손으로 장난하고 내 마음이 고민에 잠겨있는 돌보지 않는 나의 여인아 나의 사랑아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장난감을 받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헐벗고 기어이 부셔버리는 내일이면 벌써 그를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아이처럼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내가 드린 내 마음을 고운 장난감처럼 조그만 손으로 장난하고 내 마음이 고민에 잠겨있는 돌보지 않는 나의 여인아 나의 사랑아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돌보지 않는 나의 여인아 나의 사랑아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멘트가 더 기대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 노래야말로 거의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아침 이슬. 네, 아침 이슬을 제가 생각하는 피날레 곡이거든요. 네, 모닥불하고 아침 이슬을 피날레로 하고 싶어요. 다음 주 연주에. 네, 사이사이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대가 되고요. 긴 밭이 세우고 풀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소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베는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운
그 기타로 아침 미술을 휘날리로 같이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공연에도 하셨듯이. 그리고 이제 또 발표하시는 거 함께 가자 우리 이 얘기를 그것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 발표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권성식 원장님도 자장가 발표하셔요. 재현이가 큰 아들이에요. 네. 재현이에게 부르는 자장가 이 제목이에요. 아들에게 부르는 자장가를 작곡하셨나 봐요. 아이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이름이 언제 와요? 응? 다음 주 화요일. 이름도 다음 주 와요. 예연이 곧 오는구나. 다음 주 화요일.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영신 사모님하고는 이제 그 그린슬리브스 투 그라운드 그린슬리브스 노래 또 이제 운희 선생님은 또 그 대전 브루스하고 향수 기대가 돼요. 아주 기대가 돼요. 그리고 김종렬 사장님 어떤 곡 하실지 아직도 잘 몰라요. 뭐 하신다 그랬는데 또 낭송하시는 분이 그렇지 않으셨나요? 조경수 아무튼 이제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 테마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오늘 공부 테마는 이제 첫 번째로는 꿈과 희망의 노래인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그 사회 참여 노래를 했잖아요.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때는 이제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제일 끔찍한 것이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전 평화의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전쟁에서 죽는 민간인과 군인들도 많거니와 또 다른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대량 학살된 그런 걸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잖아요. 세계 역사에서 어떤 경우였겠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혐오해가지고 그 혐오라는 이상한 굴레를 씌워가지고 유대인을 죽여도 된다는 막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유대인을 얼만큼 죽였는가 얼추 나와 있죠. 숫자가 얼마나 죽였어요? 뭔가 좀 이상해갖고 계속 아직도. 하울링이 나서 좀 이상해. 600만 명 죽자 600만 그죠? 600만 아주 끔찍한 일이었죠. 2차 대전 때.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혹사를 시키다가 마지막에는 독일 말로 엔트귤티겔 류즘이라고는 끔찍한 말. 아주 영어로는 파이널 솔루션 최종적인 해결. 이걸 다 죽여버린다. 종족을 다.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구호를 내걸어가지고 전부 유대인 가스실에 막 태워 죽였잖아요. 제가 독일의 뮌헨에서 이제 공부할 때 살았는데 그 조금 위쪽에 다카우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몇 개의 흉악한 그 유대인 집단 수용소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었어요. 독일 말로 콘첸트라츠라그.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 이제 이 기념관에서 이 책을 사왔는데 거기 보면 뭐 별의별 끔찍한 것들이 사진에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 생체 실험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서 악랄하게 막 죽이는 거 뭐 딱 유대인들이 도착하면 요 놈은 일을 할 놈, 요 놈은 죽일 놈, 막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막 가족이고 뭐고 간에 생 이별시켜서 죽이고 노동을 시키고 무의미한 노동을 시키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오늘 오전에는 그 흙을 저기다 옮겨, 오후에는 저 흙을 여기다 옮겨.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이 아니니까.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 혜리가 큰딸이 10살이었어요. 10살. 근데 거기 딱 입구에 보면은 12살 미만은 입장을 좀 삼가해 주세요. 편말이 붙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끔찍한 사진 장면들이 다 보이거든. 현장에 화장터도 다 보여. 가스실 다 들어가 봤어요. 샤워실로 속이고 들어가면 위에서 물이 아니라 가스가 나오는 거야. 그 가스를 개발한 사람이 또 유대인이라고 그러더라고. 아이러니하게 유대인 과학자야. 그래갖고 유대인 그 가스 개발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가스를 쓰니까 그 부인이 여보 제발 그런 짓을 하지 말아요. 근데 그 묵살하고 전쟁터로 나가니까 부인이 권총 자살했다는 것을 이 얼마 전이었어요. 알았어.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수많은 사람 가스를 죽이니까 그래서 이걸 딱 그리고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서 조심하게 설명은 잘 해주고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아빠가 이제 불안하잖아요. 얘가 정신적으로 또 트라우마가 끔찍하면 어떨까. 이렇게 무지막지한 짓거리를 했으니까 독일이. 그러니까
혜리야 느낌이 어떠냐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독일이 싫어. 너무 끔찍한 거 아는 거야. 얘도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게 12년간 히틀러가 뭔 짓을 했는지.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다 보니까 그 인상적인 구절.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기 초장에 어떤 짓을 했냐면은 여기 베를린 그 광장 가봤거든요. 베를린 광장 앞에 거기다가 원치 않는 작가들의 책이라고 딱지를 붙여가지고 막 헤세고 뭐 브레히트 누구고 막 여기다가 책을 모아놓고 탁 불태워 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만행의 시작 전초전이야. 이런 짓거리부터 하거든. 그러면 이 시대가 있기 훨씬 전에 하인리히 하이레는 작가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Das war ein Vorspiel nur dort, wo man Bücher verbrennt man auch am Ende Menschen. 뭐냐? 이건 그저 하나의 전조에 불과한 거야. 사람이 책을 불태우면 마지막에는 사람을 불태우게 되어 있어. 하이네가 예언을 하니까 예언할 만하지. 뭐 분서 갱유랄지 뭐 중국이고 뭐 어디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책을 불태우고 억압을 하고. 어떻게 인류가 하는 나쁜 짓은 어떻게 공통으로 여기저기 나라에서 다 저지르는지 알 수가 없어. 하여튼 그것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그랬고 또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랬어. 자, 히틀러가 600만이라는 죽었으면 대단한 건데 1, 2차 대전 세계대전에 수천만 명 군인과 민간인이 죽었어요. 그건 600만을 넣은 수천만 명이야. 자, 그런데 더 많은 종족을 죽인 그런 세계적인 역사, 흑역사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600만은 저리 가래요. 몇 명을 죽일게요? 어디서? 누구를? 히틀러 600만은 유대인 600만 대부분 아시는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건 잘 모르죠. 알려지질 않았죠. 공식적인 사과도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이날 이때까지 200년 동안 공식적인 사과가 없잖아요. 독일과 일본이 전쟁 후에 그 사과하는 것이 양상이 다르듯이 이 나라도 전혀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어요. 누구겠어요? 제가 이걸 아는 것은 캐나다에 1년간 그 맥길 대학에 교환교수로 갔을 때 본관 건물 바로 앞에 무슨 조그마한 무슨 기념관 같은 곳이 있어요. 들어가 봤죠. 저 읽어봤어요. 깜짝 놀라는 소식을 처음 접했어요. 책으로도 어디도 제가 알지 못했던 걸 캐나다 땅에 가가지고서야 비로소 알고 인식을 하게 됐어요. 뭐가 거기에 나와 있겠어요? 일종의 사과를 하는 기념관이었어요.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에 대한 사과 기념관이었어요. 뭐 누구를 죽였어요? 인디안, 아메리카 인디안. 그러니까 인디안이라는 게 사실 맞지가 않는 말인데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해가지고 인도인 줄로 착각해가지고 인디언 해가지고 지금도 그 이름이 붙어있는데 인도인이 아니죠. 원주민이 살았는데 원주민을 무려 몇 명 죽이고 1억 명. 거기 정확하게 1억 명에 해당하는 인디언을 죽였다는 것은 나는 그 인디언을 아메리카 땅에서 죽여가지고 고백하고 사지한 나라는 캐나다가 유일하고 미국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알려지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묵살해버렸잖아. 헌법은 일조의 모든 민족이 뭐 똑같이 평등하게 뭐 자유민족 이렇게 미국은 표방을 하지. 인디언 1억 명 죽인 것은 이런 만큼 반구도 하지를 않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20살 때쯤에 수백 번을 즐겨 들은 곡이 있어요. 음악이. 하나는 호제 펠리치아노라고 하는 장님 가수가 부른 캣사라예요. 캣사라냐 평생 동안 즐겨 불렀어요. 또 하나를 수백 번 들었는데 이게 진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최근에서야 깨달았어요. 어이없게도 그 꽃들은 어디로라는 것이 수십 년 지난 후에 반전 평화의 노래인 줄을 몇십 년 지나서야 알았듯이 제가 그때 들었던 노래가 아주 그 사연을 얘기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어리석게도 그렇게 수백 번 들었으면서 가사가 뭔가를 해석하려는 노력을 안 했던 거야. 묘하게. 자,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걸 알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영어로 하도 그 영어로 노래 제목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에요. Indian Reservation. 혹시 이 노래 아셔요? Indian Reservation. They took the people in the nation. 뭐 이런 거
아주 굉장히 무슨 뭐 리드미컬하게 춤곡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면 금방 나오죠. 저도 그 노래 자체가 막 흥겹고 어쩐지 뭐 인상적이어서 좋아했는데 오랜 세월 지금 알고 보니까 인디안 보호구요. 우리말로 옮기면 인디안 보호구역이죠. 인디언 보호구요. 자, 우리나라 한민족도 저기 일제시대 때 외국으로 망명 가서 살았잖아요. 러시아로 간 카자흐스탄, 러시아로 간 수십만 명의 한국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스탈린이 너 어디로 가라, 저런 살 수도 없는 불모지의 땅으로 막 강제 이주시켜버렸잖아요. 그 고려인들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리랑 부르고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말은 다 잊어버리고. 여기는 뭐냐? 인디안 집단 수용 집단 장소를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많은 인디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디로 갔을까? 왜 죽었을까? 종족 혐오. 자기 종족을 유일하게 해서 다른 종족을 혐오해가지고 죽여버리는 1억 명을 죽였다는 그 사실,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네, 이런 거. 캐나다 맥길대학 앞에 그 기념관 처음 봤어요. 인디언을 1억 명이나 죽였고 캐나다가 그래도 양심적이로구나, 이 정부가. 그래서 체로키 인디언, 체로키 부족, 이 부족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막 이주를 시켜버려. 가다가 막 얼어 죽고 배고파서 어마어마한 몇 분의 1이 죽고. 이 체로키 인디언 민족, 저는 인디언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인디언이야말로 삶의 본질을 잘 꿰뚫고 있는 민족인 것 같아. 그런 지혜를 배워도 시원치 않은데 이 인디언 땅 막 돈 주고 사고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그 체로키 추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어떻게 하늘의 공기와 바람을 돈 주고 살 수 있어? 물도.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걸 살 수 있단 말이야? 그 유명한 그 항해문이 있잖아요. 백인들에게 보내는 문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우리도 그 대지와 자연과 이 지구의 한 부분인데 왜 이러느냐? 지구를 침탈하고 왜 민족 간에 서로 이렇게 죽여야만 되느냐? 예? 그렇게. 그래서 인디안 레저베이션, 인디언 보고요. 그 노래가 인종 대학살, 인디언 대학살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노래라는 걸 이걸 최근에서 알았어요. 그 젊은 시절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노래 자체가 좋아서 그냥 수백 번 들었을 뿐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정식 주제인 꿈과 희망의 노래. 언뜻 들리는 말로는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절망한 사람이래요. 절망한 사람을 사탄이 제일 좋아한대. 절망하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다기야, 이미.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구절이 있나?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이거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죽게 기도하더니 딱 죽어버리니까 딱 세수하고 그냥 편안하게 평온심으로 딱 돌아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신하들이, 아유, 임금님 왜 이러세요? 야,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 나라 얘가 가짜 않냐? 내가 그럼 뭘 어떻게 더 하냐? 장자라는 사람도 기가 막힌 장자, 노자 장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상가인데, 장자는 자기 부인이 쳤을 때 북치고 장구치고 춤췄어요. 이웃들이 놀래 자빠져. 양반이 부인이 죽었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다니? 그러니까 장자가 뭐라고 그랬냐? 야, 이게 살다가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 섭리를 내가 그걸 슬퍼해야 하면 안 되겠느냐? 자연의 섭리에 완전히 똑같은 양반이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거시기하지. 부인이 죽었는데 춤까지 출 게 뭐 있어? 애도를 하고 그냥 슬픈 마음에. 근데 그분은 도가 터갖고, 야, 자연이 보내줘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갔는데 인간이 그걸 슬퍼해야 되겠느냐? 푹 치고 춤췄다 이야. 난 일리가 있다고 봐. 우리가 가는 날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는 춤추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가득 차서 가는 거지. 옛날에 대학에서 수업할 때 한 20년이나 됐나? 우리 아름다운 시와 막 수업할 때요. 딱
학생들 140명 놓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 궁금했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죽는 것이 두 번째라면 두 가지 중에 너희들이 선택 가능성이 있다면 너희들은 어떤 걸 선택할래? 나 그런 질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봤네,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신기해. 대답이 어떻겠어요? 한 너댓 명, 대여섯 명이 영원히 살겠다고 손들고 나머지는 다 때가 되면 죽겠다고 손들어. 야, 이 젊은 놈들 보소. 이놈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죽는 것을 타당하고 그게 옳다고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있네, 이 젊은 녀석들이. 20년 전에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야, 그래서 야, 젊다고 거기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젊다고 죽음을 모르겠어요? 시인이나 철학자들은 젊었을 때 이미 죽음을 통찰하는 그런 얘기들을 다 꺼내놓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어떤 상황이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꿈과 희망만은 잃지 않아야 되겠다. 한 10년쯤 전 됐을까? 노래하는 인문의 어느 강연장에서 어느 여자분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제가 강연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긍정적으로 살아온다고 느낌이 왔는지는 몰라도 선생님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잘 살아오셨나요? 툭 건너짓고 그런 질문을 해. 내가 대답을 하길래 저요? 저는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겠어요. 북극성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꿈과 희망을 놓쳐본 적은 없어요. 꿈을 꾸지 않고는 하루도 살질 않았어요. 그렇게 대답은 했어요. 뭐 저라고 뭐 고통 슬픔이 없었겠어요? 다 마찬가지지, 인생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지.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꿈과 희망을 놓치지는 않았다. 아마 그것이 끊임없는 저의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의 원동력이 아닐까. 하루가 끝나면은 또 꿈을 꾼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매일매일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뭐 꿈이 이루어져서 뭐 행복한 사람은 가만 놔둬도 돼요. 즐거운 사람은 별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잖아요.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가만 놔둬도 행복하니까. 그러면 요 한 몇 달 전인가 전라고등학교라는 데서, 전주 전라고등학교라는 데서 학생들 한 80명 하고 이 노래하는 인문학 강연을 했는데 주제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고등학생들에게 하는 것 치고 상당히 어려운 주제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정면 대기를 했어요. 너들이라고 나라는 여행을 안 떠나겠느냐? 내도 14살 때 시작했는데 너들만 나보다 더 나이 많잖아. 그거 해버렸어요. 한 열 몇 개 질문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너무너무 우리 고등학생들이 훌륭하구나. 질문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야, 이놈들 탁월하네. 제가 감동받고 왔어요, 강사가. 마지막을 읽지 못해요. 남학생이 하나 딱 질문하더니 선생님은 어떻게 돼서 평생 이 길을 걸어오셨나요? 이거 제법 신통한 질문을 해요, 어린 녀석이. 저보다 몇 배를 더 사는 양반한테. 제가 대답을 했죠.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가지고 굉장히 방황하는 그런 시절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내가 어느 날 깨닫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단다. 내가 고통스러웠던 그 오랜 세월을 갖다가 내 스스로 하나의 인생으로 막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왕이면 젊은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힘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어떤 긍정적인 삶의 지혜와 힘을 줄 수 있다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보람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인생도 그렇거니와 내 인생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보람 있지 않겠느냐. 저는 여기에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학자가 된 거예요. 공부해서 지혜를 좀, 삶의 지혜를 터득해 보려고. 인문학으로 갔나 봐.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세계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뭣도 모르고 뭐 사회학과 경영학과 막 이런 거 치다가 막 대학에 떨어지고 막 이렇게 정신 차려보니까 나는 이게 아니네. 하느님이 나의 길은 따로 있다고 예비하셨던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지요. 물론 그 시절에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의 질문이 훌륭하다. 그 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인문적인 어떤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일을, 내 인생의 길을 걸어왔나 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꿈에 좌절을 느낀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위로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슬픈 노래를 불러주면은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걸 또 아는 거예요.
음악 심리학자들의 견해. 슬픈 노래가 슬픔을 치료해 준다 이거예요. 기쁜 노래는 오히려 나는 슬픈데 저 사람은 기쁘구나, 더 위화감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더 괴로워요. 나만 괴롭다는 느낌을 더 받게 돼요, 어떤 때는. 그래서 좌절된 사람에게 슬픈 노래, 조용필의 꿈, 이걸 한번 좌절된 꿈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았어.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어느 유튜브에 열심히 보니까 조용필 씨가 부른 이 꿈의 영상 중에 어느 시점인가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실제로 흘리면서 노래가 막 흔들리는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아마 자기의 슬픔에 겨워서 그 자기 자서전적인 노래잖아요. 뭐 성공하려고 노력하지만 다 성공해요? 슬픔과 좌절, 패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어요. 충분히 공감을 하죠. 저도 뭐 이거 노래하다가 눈물 흘린 적도 많으니까. 네. 꿈을 꾼다는 것 자체는 사람에게 주어진 애틋한 애틋한 마음인 것 같아. 꿈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애틋한 거잖아요. 꿈이 소중하지. 김광석이도 자서전에 보니까 꿈이 안 이루어져도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사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김광석이도 꿈의 의미를 김광석도 안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노래. 자, 이 꿈이라는 노래는 사실 참 가사를 정말 노래만이 아니고 가사를 참 음미하고 싶어요. 왜 음미하고 싶었느냐? 이 조용필 씨가 한 시인인 것 같아요. 시인. 네. 이 조용필 씨는 시적인 능력이 정말 탁월해요. 시인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 많지 않죠. 시인도 많지만. 그래서 이 가사를 한번 음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사 한번 음미하고 잠깐 중간 휴식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꿈 조용필.
이 노랫말을 이제 한번 처음 제목서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낭송해 주실래요? 시작. 꿈 조용필. 네, 읽어주세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는지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외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하라.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나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가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린다. 네, 이런 노랫말이에요. 한편의 시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맨 첫 줄에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오네. 그린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겠어요? 화려한 도시를 꿈꾸면서, 그러겠죠? 나는 화려한 도시에서 멋지게 성공적으로 잘 살 거야. 이걸 화려한 도시를 꿈꾸며 찾아왔다 이거야, 그리며. 근데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이다 이거야. 여기저기 헤매다가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이 표현이 이제 상당히 인상적이죠. 인터뷰 때에 조용필이가 그러더래요. 노랫말을 쓸 때는 시적으로 막 상당히 시적으로 막 애매모호한 그런 이제 문장을 써야 돼요. 어떻게 시를 써야 되는지를 잘 아는 거야, 이 사람이.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는 건 상식적인 어법에 맞는 표현 아니잖아요. 눈물을 먹는다는 표현을 쓴 거야. 초라한 문턱? 실패해가지고 초라한 문턱에서 느낌 다 오게 만들어요.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 꿈을 찾아왔는데 괴롭고도 험한 일 왔는데 또 이게 재밌어요. 어디가 숲인지 늪인지 숲, 늪, 피읍이 이게 계속 반복이 나와가지고 어떤 가군의 효과를 살린 거예요. 시나 노랫말은 이렇게 운율이 살면 좋거든요. 같은 발음이 나오는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이 고려시대 때부터 그 느낌을 잘 알아가지고 음률이 막 음성이 반복되는 것을 효과를 보잖아요. 여기도 어디가 숲인지 늪인지 어디가 행복한 숲인지 빠져 죽으면 죽는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야, 정말 여기서는 절망적인 이 세상에 대한 절망감이 여기 다 나오잖아. 누구도 말을 안 한다는 거야. 도와주질 않아. 말을 해. 너 알아서 잘 살아 이거야. 괴롭고 험난한 길을 계속 헤쳐온 거야. 조용필이 얼마나 또 험난했겠어요. 예? 말하면 뭐해? 험난했지. 두 번째,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는데 나는 홀로 남아. 예? 마찬가지로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 뜨거운 눈물 앞에 1절하고 서로 상응되는 문구예요. 비슷한 문장에서 약간만 초라한 골목, 초라한 문턱, 누추하게 남루하게 좌절된 심정으로 이렇게 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좌절된 사람은 뭘 보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잖아.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야. 별을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별을 보는 사람 꿈과 희망을 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괜찮아요. 설사 좌절과 실패해도 괜찮아요. 별을 바라봤잖아요. 꿈을 꾸었잖아요. 뭐 대수예요? 성공이나 실패조차도 뭐이가 대수인데 인생에서 살았으면 됐지.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다 사는 것이 우리의 총체적인 행복이라는 게 저의 소신이에요. 나누고 가릴 게 없어. 모두가 다 나름대로 똑같이 의미가 있어. 어둠과 빛이 있고 다 의미가 있어요. 뺄 것이 없지. 이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저기 저 별은 나의 말까? 별. 제가 만약에 별 노래 콘서트 별을 예수면 당연히 이 노래 넣어야지. 별을 바라본 노래는 모두 한번 모아서 해볼게요. 윤동주의 서시를 다음번에 한번 끝으로 해봅시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 별이 바람에서 치면 짧은 시에 별이 2번이나 나오잖아. 윤동주 별을 바라본 시인이잖아요. 민족의 시인이잖아요. 별. 나의 꿈을 할까? 별과 꿈을 연결시켰잖아요. 여지없이 별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바라보는 거지.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음악 심리학자처럼 잘 알아. 괴로울 때는 슬픈 노래를 듣고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괴로울 때. 여러분도 그렇죠? 괴로울 때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듣게 되잖아요.
괴로울 때는 슬픈 노래를 불러 위로를 받고 싶어서,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이게 이제 질문거리예요. 나 홀로 눈을 감고 싶다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요 얼마 전에 고창에서 한번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대목을 질문이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좀 답답했어요. 뭐예요?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직설적으로 2차 질문을 드리면은 실제로 눈을 이렇게 뜬 눈을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뒤돌아보는 눈이요? 잠들기 전에. 물론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은 슬퍼질 땐 차라리라는 문장을 썼으면은 이건 슬픔의 극치를 당했을 때 차라리 나는 죽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눈 감으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죽었다는 말을 눈 감았다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뜬 눈을 감았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슬퍼질 때 너무 괴롭고 참담할 때, 슬플 때는 차라리 혼자 눈을 감고 혼자 죽고 싶다 이거예요. 죽고 싶은 심정을 여기 드러낸 거예요. 근데 맨 끝에는 죽을 때 죽더라도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죽을 때 심정은, 이 사람은 무슨 심정이에요? 고향의 향기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품고 가는 거야. 고향의 향기 들어? 향기를 갖다가 후각으로 맞는 것을 청각으로 듣는다? 공감각이라고 그러죠. 수사법적으로. 이거 낭만주의, 영국의 낭만주의서부터 시작한 그 수사 기법이에요. 낭만주의. 사람이 뭐 후각, 청각, 시각, 촉각, 웬만한 감각을 다 공동으로 표현해 보겠다는 문학 운동이 이제 낭만주의인데,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았죠. 세계적으로 그 영향이 퍼졌으니까. 예를 들어 멀리서 들려오는 푸른 종소리가 색깔이 없잖아요. 그런 표현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낭만주의적인 영향이 이렇게 흔적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운치가 있잖아요. 생각하게 하잖아. 이게 무슨 소리지? 언젠가 집에서 제 아내도 이걸 질문하더라.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왜 이런 글을 쓴 거야? 그래서 재밌었어요. 상당히 이렇게 상식적인 어법에 안 맞지만은 딱 이걸 뒤틀어가지고 수사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시나 노래는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여백을 굉장히 주기 때문에 상상력, 창의력, 그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이 당연히 늘게, 시와 노래를 많이 감상하고 공부하면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가면 갈수록 시와 노래를 전 국민, 전 세계인들이 정말 동참하도록, 제 인생은 너무 약하지만은 이걸 동참하고 싶은 게 꿈이야. 왜 시와 노래를, 정치인이고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한 수 읽고 노래 한 절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고 자기가 하는 정치가 달라지겠느냐. 제 얘기 그거예요. 나는 정치가는 아니지만 정치가가 좀 시와 노래를 감상하고 살았으면 그 마음은 늘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100배 좋아질 것 같아. 그거 하나로 이미 절반은 그냥 떼놓은 당상일 것 같은데, 그러질 않으면 뭐 너무 삭막하지. 삭막. 네? 정치, 사회, 현실 돌아가기 삭막하게 되지. 삭막.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잘 생각해봐요. 나이 많은 노인네들, 100살 가까운 분들이 뭐가 인생에서 제일 아쉬워요? 뭐 돈이고 명예고 다 그 말하는 사람이 없대. 좀 친구하고 우정을 좀 나누면서 더 살아라, 정겹게. 그걸 말한대. 100살 된 노인들이. 그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와 노래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깨닫고 인성과 감성을 개발시키고 공동체의 가치관을 잘 세우고, 잃어버린 가치가 있다면 되찾고, 사회가 좀 정치가 올바로 가야 되는 애타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뭐 데모만 해갖고 이것이 발전되지는 않고, 이런 밑작업을 해가지고 저절로 풍성하게 돼가지고 독일이 문화 예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훌륭한 정치 사회의 나라가 돼버렸듯이, 우리는 지금 뭐 그 나라 따라가려면 100-200년은 더 뒤늦었잖아요. 이 작업을 지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걸 저는 정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야, 너 시 노래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야, 인생이 밥이 떡이 다냐? 이걸 알아야 네가 인생이 제대로 인생을 알고 살게 되잖아. 밥이 한 끼 먹으면 됐지. 그래서 이 운동, 노래하는 인문학, 시와 노래 운동 죽을 때까지 하겠고, 이거를 이어서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하면서 저는 이 짧은 인생을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남은 분들이 계속 이어서 해주기를 바라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이어지면 돼요. 이어지면. 자, 그렇게 해서 꿈이라는 그 노랫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한편의 시가 이걸 봤어요. 예전에 독일에서 저 혼자 독일에 갈 때가 있었어요. 20년 된 전이에요. 혼자 가가지고 기숙사인데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전부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저 혼자 남아서 딸랑 겨울인데 다 가서 혼자 정막이야. 기숙사 혼자 덜렁. 아, 그런데 게다가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네. 야, 그 빈 기숙사에서 콧물 다 흘리는데 참 담아두면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니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이 대목 부를 때 그 옛날 그 독일 땅이 그것이 생각나더라고. 다 고향 찾아가. 걔네들 크리스마스만 전부 가잖아. 나 혼자 그 기숙사에 남아. 이거 내가 여기 왜 왔는가 도대체. 막 그런 생각을 한 적도 많아서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왔지? 이거 참 왜 이렇게 됐나. 그 기숙사에서 여러 날 아주 울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자, 좌절된 꿈의 노래로 한번 위로의 마음을 나눠봤어요. 한 1, 2분 쉬고 이제 긍정적인 꿈과 희망의 노래로 넘어가고 한국과 독일 가곡으로 넘어갑니다.